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잠에서 깬 나는 남편의 빈자리를 보고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 이유는 남편과 결혼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늦게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불길한 예감에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게 되었다. 평소보다 겨우 몇 시간 늦은 것 뿐이지만 나에게는 무척 걱정스러운 시간이었다. 남편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손꼽히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도가 났고 생계를 위해 현재는 택시 기사를 하고 있었다. 남편의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금세 택시 기사 생활에 적응을 했고 빚도 갚고 어렵사리 개인 택시도 장만하게 되었다. 그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남편의 택시 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위치 조회 후 연락을 주기로 하였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난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남편의 택시가 인적 드문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정차된 택시의 모습이 무척 이상하다고 했다. 트럭을 들이받은 채 시동이 걸려 있었고 운전석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택시 기사는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남편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확인을 하기 위해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잠시 후 사건 현장에 도착을 하니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있었다. 우리 남편이에요. 들어가서 얼굴만 좀 확인할게요. 현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얼굴만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니 폴리스 라인 밖에서 지켜만 볼 수 있게 허락을 해줬다. 번호판을 보니 남편의 자동차가 맞았고 거리가 있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뒷좌석은 창문까지 온통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남편의 사망 소식이라 슬픔보다는 꿈인지 사실인지 구분이 되질 않았다. 그렇게 남편의 시신이 구급차에 실려갔고 부검 후 사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때서야 남편이 죽은 것이 실감이 나며 가슴이 무너졌다. 경찰 측은 뒷좌석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피가 흥건했고 휴대전화에 묻은 혈흔은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흔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인은 과다출혈로 여러 차례 칼에 베이고 찔려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했다. 시신에 남은 칼자국은 무려 28곳이었고 특히 얼굴과 머리는 차마 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다. 그러나 범인은 택시 기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택시 속 현금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운전석의 지갑과 피해자의 주머니에 20만 원 가까운 현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잔인한 살해 방법과 손대지 않은 현금으로 미루어 원한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주변인들은 원한에 의한 살인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과 사이도 좋았고 헌신적인 가장이 성실한 택시기사, 원한 관계도 채무도 없었던 상황이라 남편의 죽음은 의문투성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범행 장소인 택시 안 그 중에서도 뒷좌석을 정밀 감식을 했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28번이나 칼을 휘둘렀는데 범인이 격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지문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부러진 칼날. 칼날이 부러질 정도로 무자비하게 살인을 한 탓이라 뒷좌석에 부러진 칼날을 발견하였다. 그 칼날엔 중국산이라 새겨져 있었다. 경찰은 대전 지역 주방용품 매장을 찾아다니며 같은 칼을 수소문하였지만 찾는 건 불가능했다. 중국에서 주방용품을 수입해 판다는 도매점도 뒤졌지만
이런 종류의 중국산 과도는 보통 거리 자판에서 판매되는 탓에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고 부러진 칼날만으로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서가 뒷좌석 시트에서 발견되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족적이었다. 족적의 길이는 250mm에서 265mm, 성인 남성치고는 작은 편이었다. 그런데 이 족적의 무늬는 너무나 흔한 무늬였고 심지어 남성화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신발에 흔하게 쓰인 무늬였다. 잔혹한 살인사건에 대한 소문은 금세 대전광역시에 퍼지기 시작했다. 제보도 30여 건이나 들어왔지만 사건과 무관한 것들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사건 발생일 아침에 수상한 청년을 봤다는 어느 세탁소 사장의 목격담이 있었다. 그가 운영하는 세탁소의 위치는 범행 현장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이 세탁소는 대전역 인근이지만 큰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쉽게 발견하기 힘든 곳이었다. 그날 오전 8시쯤 한 남성이 찾아와 피 묻은 옷을 세탁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진술이었다. 이른 아침에 나타나 피 묻은 옷을 세탁해달라는 청년. 그런데 수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청년이 입고 있던 상의에도 핏자국이 선명했다. 세탁소 주인의 단호한 거절에 청년은 별다른 기색 없이 돌아갔다고 하였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난 후 그 청년이 다시 찾아와 피 묻은 옷 세탁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른 아침에 피 묻은 옷만으로도 수상한데 낯선 청년이 2번씩이나 찾아온 게 더욱 이상했다. 세탁소 사장이 본 용의자는 2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키 170cm의 왜소한 체형으로 회색 티셔츠에 국방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했다. 용의자가 나타나던 세탁소 주변은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오래된 동네였다. 낡은 집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는 곳이고 그 주변에는 하루에 10,000원, 한 달에 150,000원 하는 쪽방들이 많았다. 몸 하나 누이면 가득 차는 좁은 쪽방. 하루하루 살기 벅차고 빠듯한 이들이 겨우 잠만 잘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갈아입을 옷도 없고 세탁도 힘들어서 피가 묻은 옷을 들고 세탁소를 찾았던 청년. 그가 택시 강도를 선택했을 정황은 충분했다. 경찰은 혈흔 감식을 한 끝에 남성 2명의 DNA를 확보했고 혈흔에 2명의 DNA가 섞여 있는 것으로 하나는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동일 수법 전과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대조했지만 아쉽게도 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게 남편은 하루아침에 내 곁을 떠났다. 잘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었는데 남편이 떠난 뒤로 부쩍 악화되었다. 힘든 택시기사 생활이었지만 몸이 불편한 나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던 남편. 나는 아직도 남편과의 추억 속에서 살고 있다.